근데 클린스만 때 생긴 이 단점을 김도훈, 황선홍 거치면서 홍명보까지 왔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 감정이 다 들고 대표팀의 오만이 원망스럽고 오만 관중을 채우지 못한 오만전, 이 경기 현장에서 취재하고 온 박 기자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중계를 보신 분들, 현장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죠. 경기를 보신 분들 모두 다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장에서 취재하기도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였고요. 이 경기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후기, 나름대로 생생한 후기와 또 저의 분석을 엮어서 영상 하나에 말아봅니다. 먼저 무패는 이어갔지만 결과와 과정 모두 또 실망이었던, 만약에 25일에 열리는 요르단과의 다음 경기에서 한국이 진다면 당연히 요르단보다 순위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승점이 같아지는데 골득실에서 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비긴다면 9차전, 10차전을 앞두고 승점 3점 차, 아슬아슬한 격차이기 때문에 또 역시 다 충분히 역전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한국이 만약에 3차 예선이 끝났을 때 조 3위 사이로 내려간다? 그래도 4차 예선이 있고 4차에서는 더 약한 팀들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이 무산될 가능성은 진짜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3차 예선만에 통과를 못하고 4차 예선으로 떨어진다? 이건 거의 치욕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중계로 보신 분들보다 더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허탈에 가까웠습니다. 왜냐면 좀 넣어봐라 이러면서 막 욕하고 이런 현장 분위기가 아니었고, 뭔가 좀 왜 이러지? 대표팀 경기 개운하게 응원하고 손흥민, 이강인 보러 이게 재밌게 보러 온 건데 왜 이렇게 경기가 여기 안 좋지? 왜 못 이기지? 이러면서 좀 관중들이 당황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좀 허탈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약간 좀 관중석 전체에 끓는 점이 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끓지 못하지? 이러면서 좀 애매하게 미지근한 경기 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왜냐면 밍숭맹숭한 경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를 그러니까 관중들 반응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제 체감상 울산이나 전북 같은 K리그 강팀이 막 공격하다가 1대1로 비긴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이거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그들은 막 이겨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응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팀 경기인데 관중 자체도 좀 적었고요. 고향이 큰 경기장이 아닌데 만석을 못 채웠고,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관중들 분위기가 왜 이랬는지, 왜 관중들이 이렇게 충분히 끌지 못했는지는 뒤에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홈 디스 어드밴티지, 제가 경기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프리뷰에서 얘기했던 건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이날 좀 추웠어요.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상당히 쌀쌀했고, 일기예보상 기온은 7도, 6도 정도였지만 바람은 심하지 않은데 엄청 습해서 전형적인 딱 그 3월달 A매치 하면 갑자기 추워지거든요. 무슨 징크스처럼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역시나 좋지 않았죠. 그나마 좋은 곳을 찾아간 게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수들이 디딤발을 디딜 때 잔디가 뜨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울퉁불퉁한 불규칙 바운드도 있지만 선수들이 발을 디딜 때 균일한 높이로 디디는 게 아니고 어딘 높고 어딘 낮으면 당연히 이제 뛸 때 충격이 오잖아요. 이를테면 그냥 달리기 할 때는, 비포 정도로 달리기 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뛰니까 상관이 없는데, 선수들이 막 조금만 더 발을 뻗는다든지 조금만 더 적게 뻗는다든지 이런 동작을 축구하면서 수시로 해야 되고 또 공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생각한 지면 여기가 아니네, 조금 더 낮게 있네 이러면서 발이 툭 할 때 충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경기 전에 정승현, 경기 중에 백승호, 최소 2명은 이제 근육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요. 그 뒤에 부상당한 이강인 선수는 이렇게 발목이 꺾인 걸로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최소한 2명은 근육 부상 때문에 아웃이 됐는데,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그것 때문이다 말은 안 하지만 영향이 좀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권경원이나 백승호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류의 답이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근육에 충격이 온다고요. 그래서 부상에다가 경기력 저하, 여러모로 한국은 요즘 홈에서 경기하면 승점이 더 안 나오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진짜 묘한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3차 예선에서 3무째 하고 있고요. 앞선 2차 예선에서도 1무 했죠. 근데 이 4무 중에서 3무를 홈에서 했어요. 원정에서 못 이긴 건 한 번. 어딜 봐도 딱 성적만 봐도 이제는 홈에서 약한 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경기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제 생각엔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팀 이슈가 논란이 막 일고 이랬을 때도 관중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콧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관중이 이렇게 많이 가냐, 니들은 이제 정몽규에 대한 어떤 불면을 동참하지 않는 거야, 비판도 하셨지만 간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거의 만석처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고양 경기는 4만 명이 안 들었어요. 계속 홈에서 안 좋은 경기력이 반복되니까 안타까운 관중들도 피로를 느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기력과 성적이 좋아야 축구 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스타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스타가 맨날 기대만큼 못했다, 감독이 못 살렸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면은 뭐 보고 싶냐고요. 그래서 축구대표팀, 축구협회 입장에서 대표팀 흥행이 엄청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라도 잔디 관리 또 전술적인 개선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 현장 분위기를 통해서 또 느꼈습니다. 관중들이 가장 소리를 그래도 많이 질렀던 때는 뭐 이강인 교체 투입? 이때부터는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예 없었거든요. 자, 일단 보는 분들도 속이 터졌을 텐데 현장에서 진짜 속이 터졌던 이 경기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요. 특히 초반 30분 동안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두 팀 모두 슛이 최소한 25분까지는 아예 없었고요. 한 30분 정도까지도 없었어요. 예. 일단 상대 오만이 보통은 뭐 포백 쓰는 팀인데 한국을 막기 위해서 5-4-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걸 전혀 공략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그 홍명보 감독이 하기 싫다고 하지만 맨날 하고 있는 U자 빌드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느릿느릿한 좌우 전환만 반복하면서 상대가 다 읽고 있으니까 좌우 전환해도 이미 대비하고 있다든지 혹은 상대는 4백이 아니고 5백이잖아요. 수비가 옆으로도 길단 말이에요. 수비 폭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좌우 스윙을 해도 이미 상대의 편 좌우 풀백이 우리 편의 그 측면 자원을 막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막 손흥민 중심으로 뭘 해보다가 오른쪽에 설령한테 딱 벌렸다? 하지만 이미 오만의 레프트백이 설령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롱패스 자체가 부정확해서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근데 그래서 오만이 수비를 엄청 잘했냐, 우주방어를 했냐? 아니었어요. 오만 수비 상당히 불안했고요. 특히 수비한 뒤에 올라오는 빌드업이 그쪽도 추워서 그랬는지 진짜 불안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뭐 이재성이나 주민규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도 있었고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끊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상대가 밀집 수비할 때 제일 좋은 건 사실 트랜지션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고 개겐 프레싱, 카운터 프레싱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공을 빼앗은 뒤에 공격 전개가 너무 안 됐습니다. 딱 빼앗았으면 촥 치고 들어가서 슛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뺏은 다음에 버벅버벅 하다가 결국엔 슛 못 가고 이걸 반복하면서 슛이 나오지 않는 양상이 이어졌던 것이죠. 중계에서도 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관중들이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관중들이 와 환호해야지 진짜 화면에 이강인 얼굴만 잡혀도 환호해야지는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막 빨간색으로 막 두르고. 그런데 너무 심심하니까 소리를 지를 어떤 계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중들이 약간 당황한 것처럼 웅성웅성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한 게 백승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때까지는 좀 우려했지만 대신 이강인이 좀 일찍 들어오니까 그때 와 한번 하더라고요. 그게 38분이었는데 달리 말하면 38분 전까지는 돈 내고 들어와서 웅성웅성만 하고 있는 진짜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양상의 경기였습니다. 그 뒤로는 뭐 환호도 많이 나오고 탄식도 많이 나오고 했죠. 뭐 부상이든 골이든 여러 가지 이어졌으니까요. 자, 이렇게 예열에 무려 30분이나 걸리는 축구. 저는 이것을 경운기 축구라고 명명을 해봅니다. 경운기 아시죠? 그 시동 걸 때 엄청 오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시동 걸 때 엄청 오래 걸리는 그 옛날 트랙터 있거든요. 시동 걸려면 뭐 체감상 몇 분 걸립니다. 짧게 이게 숙련된 사람들은 몇십 초 만에 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자동차처럼 드르륵 팍 못 가거든요. 시동이 너무 오래 걸려요. 대한민국. 경운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경운기 축구 언제 시작됐는가? 클린스만 때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해 왔는데 이날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던 거는 황인범이 부상으로 아예 엔트리에서 빠지고 이강인이 뭐 교체 투입됐다가 부상으로 빠지고 그런 여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보면 황인범, 이강인이 있을 때도 한국은 이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이미 1년 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홍명보 감독 부임 전부터 이랬습니다. 클린스만 때부터 이랬어요. 특히 아시안컵 때 클린스만이 이끌었던 아시안컵 때 한국은 결과적으로는 이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초반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다가 나중에 60분 동안 이기는 이런 식의 양상이 많았어요. 진 경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비긴 경기라든지요. 그러니까 탐색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탐색전이 길었던 이유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뭘 짜주지 않고 선수들한테 맡기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했던 게 이강인이었고 그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녹아들고 그러니까 뭐 부품으로서 뛸 땐 괜찮아요. 근데 이때처럼 경기를 완전 주도해야 될 때는 경기에 녹아들고 경기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뭘 하기 시작하는데 약간 좀 탐색이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발동 시점이 아시안컵 기간에 점점 뒤로 밀리다가 나중에는 뭐 이강인 선수가 경기 막판까지도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양상까지 생겼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을 너무 전권을 너무 많이 줘서 잘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현상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때 생긴 이 단점을 김도훈, 황선홍 거치면서 홍명보까지 왔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경기를 잘 풀어가고 경기 모델이 딱 있고 계획이 딱 있어서 그대로 90분이 흘러간 경기 기억나세요? 이번 3차 예선 중에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7경기를 했는데요. 한국이 초반부터 주도권 잡고 몰아친 경기가 없어요. 무승부한 3경기는 당연히 그러지 못했고요. 이긴 4경기 중에서도 지난 오만 원정, 이번 오만 홈경기 말고 작년 9월 오만 원정에서도 선제골 일찍 넣었다가 오만이 막 거세게 저항해서 한국 자책골 나오고 한때 동점됐었죠. 그 이라크랑 한 홈경기에서도 전반전 막판에 선제골 넣었다가 후반전 초반에 동점골 넣어가지고 또 1대1 됐었죠. 일찌감치 이제 기분 좋게 운영한 경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초반에 승기를 잡고 쭉 운영한 경기는 쿠웨이트 원정 딱 한 경기, 나머지 6경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발동이 너무 늦게 걸려서 정말 너무 늦게 걸리면 비기고 그나마 늦게 걸려서 선수들이 개인 기량을 발휘해주면 이기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일본과 비교해 볼까요? 일본은 한국보다 조편성이 더 안 좋아요. 일본 같은 조에 호주, 사우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6승 1무로 7차전 만에 본선 진출을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 최초로 확정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전반전에 2골 차 이상 벌려준 경기가 7경기 중에 3경기, 전반전을 1골 차로 벌리고 끝난 경기가 2경기, 그리고 못한 경기는 단 2번. 이렇게 한국과는 좀 초반 운영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강팀이면 초반부터 세야죠. 30분 동안 탐색전 하다가 31분부터 강해지는 거는 진정한 강팀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운기 축구를 하는 이유 뭘까요? 제가 클린스만 때부터 현장에서도 보고 중계도 보고 쭉 봤지만 결국엔 전술 부족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계속 이제 입버릇처럼 우리 팀의 게임 모델 이런 말을 쓰긴 쓰는데 게임 모델이라는 게 어떤 큰 틀에서 어떤 지향점이라는 의미로만 존재하지 세부적인 경기 운영의 전략이나 공격 루트를 다변하기 위한 그런 고민, 이것은 현재 대표팀에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선수들이 경기 후에 이번에도 백승호 선수 그랬을 거고 물어보면은 스윙이란 말을 많이 해요. 조민 선수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결국에는 나오는 말이 좌우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게 스윙이죠. 좌우 전환을 빨리 해서 상대를 흔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전술적인 수행을 잘하지 못한 점을 자아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스윙이라는 게 상대 밀집 수비를 깨는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긴 하지만 그냥 감독이 빨리빨리 전환해! 말만 해서는 그 스윙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5백으로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비진이 좌우로 5명인데 아무리 스윙을 해봤자 오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이 스윙 원툴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포백인 팀들도 좌우로 기민하게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가 알고도 당할 정도로 전술 완성도를 높여야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인데 한쪽 측면에 오버로드, 다른 쪽 측면에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 과부하를 건다. 상대 수비가 그쪽으로 밀집되도록 막 상대 수비를 과부하를 걸어서 잔뜩 유인해 놓고 옅어진 반대쪽으로 한 번에 전개한다. 그럼 그쪽에서는 아이솔레이션. 1대1로 고립된 우리 선수와 상대 선수가 1대1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격이 쉽다. 이게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고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요즘 현장 감독님들도 K리그 현장 감독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술 좀 좋아하시는 축구 매니아분들 많이 아시는 말이고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이솔레이션 전에 오버로드 과정이 없어요. 한쪽 측면으로 되게 조직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면서 상대를 쫙 끌어들여 놔야 스윙이 위력이 있는 건데 한국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쪽 측면으로 가면 기껏해야 오른쪽이라고 치면 이번 경기에서는 황희찬, 설령우 둘이 깨작깨작 하다가 둘이 깨작깨작 하는데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만 수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처에 있는 선수들만 보내서 막는 거죠. 전반적인 대응은 안 흔들려요. 그랬다가 왼쪽으로 전개해봤자 오만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부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운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날 주민규 선수가 제가 정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경기력이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K리그 안 보시는 분들은 이날 경기만 보고 야, 주민규 전마 좀 못하네. 또 설령우 전마 못하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들은 소속팀에서 잘하거든요. 특히 주민규는 현재까지 K리그 폼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 골만 넣는 게 아니에요. 결정력만 기사 나오지만
움직임, 받아주고 뭐 연계, 수비 유인 완전체예요. 케인 같이 뛰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팀에서는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 주민규 선수는 지능적인 류의 스트라이커입니다. 받아주고 동료랑 원투하고 동료한테 공간 창출해주고. 근데 한국이 중앙에서 지능적인 경기 전개가 아예 안 되니까 주민규가 내려와서 공을 받고 뭐 연기하려고 해도 주민규가 리턴 줄 데가 없었어요. 주민규가 내려와서 받아야 될지 올라가서 받아야 될지 판단할 수도 없었고요. 이건 이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성 앞선 몇몇 경기에서 이번 3차 예선에서 엄청나게 잘해준 선수 기억하시죠? 거의 뭐 토마스 밀러였어요. 상대 문전의 좁은 공간에서 확 조금이라도 틈 생기면 싹 들어가서 골 넣고 어시하고 압박해가지고 공 빼앗고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이날 이재성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자, 주민규 이재성이 죽은 이유 황인범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황인범 선수는 두 명의 중미 중에서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4-2-3-1에서 4-1, 4-1로 전환해주고 그러면서 상대 중앙 지역의 과부하를 만들고 포켓이라고 하는 상대 선수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인범이 있으면 풀립니다. 클린스만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황인범 원툴입니다, 이 팀은. 그래서 황인범이 돌아오면은 사실은 뭐 탐색전 이후의 경기력은 뭐 주민규나 이재성 살리는 거는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황인범 있을 때도 또 이강인 풀타임 뛸 때도 초반 30분 탐색전 똑같았습니다. 이거는 감독이 풀어줘야 됩니다. 황인범 한 명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싹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본 이강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강인 선수 경기력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셨을 텐데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승호 대신 이강인을 후방 플레이메이커,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놓고 운용한 거 상당히 모험적인 선택이었는데 여기서 황희찬의 득점을 어시스트 해냈기 때문에 당연히 소기의 성과를 낸 교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뒤로 어시스트 이후에 특히 후반전에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대단한 플레이를 이강인에 대한 기대치만큼 보여줬는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개인은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이강인 선수 패스 범위, 패스 거리 넓은 선수잖아요. 측면을 벌려주는 패스 쫙쫙 뿌려주는 거 있었고요. 볼키핑 잘하죠. 상대가 막 3명씩 압박해도 이강인 선수가 그 신묘한 움직임으로 싹 빠져나가서 관중들이 또 와 이래서 이강인 보러 왔지 소리 지를 수 있게 해주고 공 지켜내고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플레이가 팀의 이득으로 이어지려면 이강인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팀 전체가 그거에 대한 조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강인을 후방 플레이메이커 뒤에서 공 돌리는 선수로 썼거든요. 이강인이 올라가면서 공격이 가다올락한 게 아니고 뒤에 포백 앞에 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강인의 파트너가 박용우면은 4-2 포백 앞에 이강인, 박용우까지가 너무 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쪽에 선수가 부족해지고 앞쪽에서 공이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원래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파트너는 박스 투 박스가 좋아요. 예전에 뭐 사비 알론소의 파트너인 자미 캐디라 라든지 뭐 이런 되게 많은 수미 및 박스 투 박스 조합이 있죠. 뭐 피를로의 파트너 가투소라든지 가투소 공격하다 생각보다 많이 한 선수거든요. 뭐 그런 시기가 되는데 박용우 선수가 같이 뒤에 짱 박혀 있으니까 이강인 박용우가 좌우로 또 돌리기만 하고 앞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강인 전진 패스 많이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죠. 이강인 선수는 잘했지만 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우, 황인범이면 박용우가 뒤에 있고 황인범이 올라간다. 이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방 플레이메이커 이강인이면 파트너는 좀 더 이제 넓은 범위를 돌아다니면서 쓸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미드필더였어야만 했다. 그래서 이날 물론 어시스트 했고 앞으로도 황인범 부재시에 쓸 수 있는 플랜 B로서 약간의 가치는 봤다. 하지만 이강인 후방 플레이메이커 조합을 진짜 쓸 거면 그 파트너를 같이 교체하든가 요즘 교체카드 5장이라서 많잖아요. 아니면 박용우 선수를 내버려 둘 거면 박용우 선수한테 네가 올라가서 받아라 라고 주문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전술적인 조정이 더 있었어야만 이강인 교체 투입이 효과를 더 많이 보고 한국이 이강인 선수가 교체 아웃되기 전에 골을 더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추운 날에 인상 찌푸리고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저 좋은 선수들로 이거밖에 안 되나? 계속 중얼중얼 경기하면서 소리 말하면서 경기 봐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은 다른 회사 동료 기자가 계속 저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을 정도로 제가 이제 무슨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하면서 경기 봤거든요. 그 정도로 좀 답답했던 경기였고요. 사실 이강인은 아마 뭐 상태 봐야겠지만 요르단전 풀 컨디션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황인범 선수도 뛸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있지만 그래도 풀 컨디션 역시 아닐 것 같고 김민재 없고 정승현 없고 백승호도 좀 아리까리하고 지금 오만전보다 더욱 약해진 전력으로 요르단을 상대하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진짜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현장에서 뼈저리고 느끼고 온 그런 후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4일 남았는데 4일 동안 대표팀이 꼭 답을 찾을 수 있길, 그러니까 뭐 코칭 스태프가 짧은 시간에 못 찾으면 선수들끼리라도 뭔가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현장 취재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